5년 안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갈 수 있다. 그게 왜 안 되냐면 정부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왜 일본 엔화 가치에 맞추려고 하냐고요. 저는 이런 게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요. 우리나라가 먼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 수도 있겠다. 최근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걸 범상치 않은 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트리거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영건설이 왜 부도에 직면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건설 경기가 나쁘니까 그래요. 근데 건설 경기가 나쁘더라도 그동안에 잘 버텨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상태로 빠져들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2년 전에 강원도 그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하고 비슷해요. 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라는 게 2천억 원에 불과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협의통화의 0.007%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터지자마자 갑자기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어요. 다른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갑자기 유동성이 수축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유동성 수축이 왜 일어났겠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였어요. 당연히 국내 저축 미국으로 빨려가죠.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1,100원대에서 갑자기 2년 만에 1,400원까지 올라갔다니까요. 미국은 달러가 강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은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국내 저축과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빨려가니까 국내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한때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시 1,32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더 많은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금융회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주변에서 미국 주식 투자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물론 미국 주식시장이 호조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이익이죠. 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국내 유동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면 국내는 유동성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이 원인에다 처방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자꾸만 대증요법만 쓰고 있어요.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이라면 대증요법으로 나설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가벼운 감기와 같은 증상이냐는 얘기 아니잖아요. 꽤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건설업계 서열이 16위인 태영건설이 지금 부도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유동성 풍부하게 해야 할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통화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줄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는 경제 순환에 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동에너지가 없어요. 다른 재화의 운동에너지를 빼앗아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경제에 순환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미국으로 이탈했던 금융자본은 경제 순환 과정에 있던 통화란 말이에요. 물가 불안을 안 일으키고도 유동성을 풍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정부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고환율 정책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점점점 부족해지고 태영건설 같은 그런 사태가 나고 PF 사태는 작년에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정부가 잘한다 이렇게 칭찬도 해줬어요 제가. 근데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PF 사태가 다시 지금 불거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조금 큽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2023년부터는 이제 장기 정체기로 들어갔다고 봤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때 판단이 제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이제 느껴요. 우리 고환율이 유동성 부족을 초래해서 부동산 경기를 더 지금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어쩌면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터져서 우리 금융기관 전체로 전염이 되고 우리 국가경제 전체도 심각한 후퇴를 맞을 수도 있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해요.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은 하나의 밖으로 드러난 증상일 따름이고 물밑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동성이 부족하면 부동산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지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외환위기 당시에는 사실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외환위기는 외환보이고 고갈로 외환위기가 진행이 됐었고 97년 1월에 한보 사태가 터져요. 근데 한보의 부실채권이 한 6조 6천억 정도 돼요. 그 6조 6천억 원이 부실채권이 되니까 그걸 따는 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 써야 되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을 다시 확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대출, 추가적인 투자가 어렵게 됐어요. 경제 내 유동성이 수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용 파괴를 작동을 했어요. 경제 내 유동성은 더 부족해지고 통화량은 더 이제 축소가 되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요. 지금 대추동 음마아파트 유명하잖아요. 아주 낡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호가하잖아요. 그게 당시에 3억대에서 1억 5천대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인데 외환위기는 우리가 겪지 않을 상황이잖아요.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고 외환보유고가 지나치게 과다고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겪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정부가 자꾸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요. 다양한 지원정책, 육성정책, 주택경기 활성화 등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주택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난 거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당시에는 우리나라 주택시장 건설경기가 장기 정책에 들어갔던 때였어요. 장기 정책에 들어가면 수요가 사라진 때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물론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9.3% 그리고 2000년도에 8.9%라는 아주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요. 그 뒤로도 성장률이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되면서 그만큼 저축이 증가하는 속도가 컸어요. 2005년부터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최근에 불었던 것보다 더 크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경제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성장률이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축이 늘어나서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서 소위 비투했던 연끌족들도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번 질병에 걸리면 웬만한 병균에 대해서는 이제 면역력을 갖게 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제 위기를 겪고 나면 면역력이 커져요. 그래서 당시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그게 지금 우리 경제 체력 안에도 지금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워낙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꾸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성과예요. 근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디로 갈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6% 넘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실제로도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크고 있어요. 수송기계류를 비롯한 일반 기계류. 이건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품목이에요.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누구나 추종을 불허할 정도고 또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3나노 칩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아직 TSMC를 따라가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또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일반 재화들이 있잖아요. 일반 소비품들. 이런 것도 지금 해외 시장에서 명품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 명품은 가격이 오를수록 더 명품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의 제품들은 지금 수출되고 있는 것에 한해서는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뎌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년 안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갈 수 있다. 그 5년 뒤에는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정부가 자꾸만 고환율 정책을 펼쳐서 그래요. 일본은 1990년 이래 지금까지 고환율 정책을 8번 펼쳤는데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낸 적이 없다니까요. 왜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냐고요. 또 우리나라 환율 방어는 엔화의 기준을 맞춰서 방어를 해요. 일행당 9원으로 지금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왜 일본 엔화 가치에 우리 환율을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냐고요.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미국 달러의 기준을 맞춰서 방어해도 괜찮잖아요. 저는 이런 게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마디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정부가 환율 방어 정책만 펼치지 않으면 우리 환율은 시장에 힘의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 점진적인 하락을 정부가 용인만 해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도 6%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깝죠. 부채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역사가 아주 깊어요. 1930년대에 어빙 피셔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대공황을 설명을 했어요. 부채가 디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대공황이 일어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부채는 경제에 큰 부담이고 짐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어요. 가격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공급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져요. 양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부채도 양면을 봐야 돼요. 부채 이면에 뭐가 있어요?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잖아요. 금융기관의 대출은 언제 증가를 해요? 경제 내의 자본 축적이 충분해질 때 증가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본 축적이 커지는 게 좋아요, 줄어드는 게 좋아요? 자본 축적이 많은 게 바람직하다는 게 경제학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국가 부채에 그렇게 매달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재정 지출 증가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 지출이라는 거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부문이 외면하는 곳에 주로 수입이 돼요.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떨어져요. 한계 생산성은 마이너스로 가요. 그래서 성장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공공부문이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경제난은 점점 심각해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업 부채, 가계 부채까지 거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국가 부채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 얘기만 들으면 제가 생각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때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고물가예요. 근데 2022년 1분기, 2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를 각각 기록했어요. 경기가 후퇴했잖아요. 경기가 후퇴하고 경제난이 심해지면 어떤 경제정책을 펼치는 게 정상이에요. 기준금리 낮춰서 투자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정지출도 늘려야 되잖아요. 달러 가치도 약세로 전환시켜서 수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일 것 같죠? 그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죠? 미국은 반대로 했어요. 경제학이 가르치는 대로 안 갔어요. 왜 그랬겠냐고. 미국은 경제 이론보다 경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저금리, 저달러 정책을 펼쳤다가 몇 번 실패했어요. 반대로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 미국 경제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다른 나라의 저축, 다른 나라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실제로 당시 3분기에는 성장률이 3%로 올라섰어요. 4분기에도 2.6%를 기록했어요. 경기를 갑자기 급속하게 상승으로 돌아서게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낮추자. 미국 절대로 기준금리 못 낮춰요. 기준금리 낮추면 달러 약세로 돌아선다니까요. 그럼 미국에 투자했던 금융자본들 미국을 다 이탈해. 그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하고, 그래서 금융위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물가 불안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고금리 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기가 후퇴해야 돼요. 고금리 정책으로 수요를 수축을 시켜야 물가는 안정이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경기는 오히려 호조를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더 안정됐어요. 2022년 2월 달에 9.3%까지 갔던 물가 상승률이 지금 3%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강달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하는 재화들 가격이 떨어졌어요. 거기에다 석유 등 주요 자원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당시에 130달러대에서 이게 지금은 60, 70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된 거예요. 고금리 때문에 안정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 아니에요. 달러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정책이고, 달러 강세가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을 끌어와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를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와 관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난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번도 따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의해서 저출산 고령화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를 제가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까지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유럽의 병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난이 심해지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이민을 떠났어요. 아일랜드 인구가 700만이 훌쩍 넘었었는데 한때 340만까지 줄어든 적이 있어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일랜드 정부는 1990년부터 고도 성장을 지속을 해요. 심지어 현재 가치로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비슷한 때 그때부터서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9.3%를 기록해요. 놀라운 성적이잖아요.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한 2년 정도 고생을 해요. 근데 그걸 벗어난 뒤부터 다시 고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다고요. 아니, 그런 나라가 있으면 저출산 고령화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아일랜드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사례 연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일랜드가 펼쳤던 경제정책을 따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으로 경제를 도약시킨 정책은 뭐냐면 외자 유치.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게 모든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금융 지원, 행정 지원들을 집중을 시켜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수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국수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야, 그러다 국부 유출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봐요. 자본에 눈이 있어요? 가슴이 있어요? 없잖아요. 애국심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한국이 만약에 큰 돈을 벌어준다면 외국 자본들 국적 전부 다 한국으로 다 바꿀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외국 자본 유치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 어떻게 펼치고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돈 계속 해외 투자를 유출하고 있잖아요. 아일랜드가 정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번영을 하고 우리나라는 점점 경기 부진이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프랑스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프랑스의 출산율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는 1960년대 말부터서 문제가 됐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내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해서 여러 사람이 그걸 거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출산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됐어요. 사회심리학에서 그것도 증명했어요. 심각한 문제일수록 다루면 다룰수록 더 악화된다. 우리 상처도 그렇잖아요. 자꾸 만져봐요. 그럼 더 악화돼요. 놀랍게도 프랑스에서 저출산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사회 이슈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얘기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출산율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요. 저출산 고령화가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제발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 하면 출산율 높아진다니까요. 프랑스가 증명했고 사회심리학이 현장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냈으니까 이렇게 현실을 보고 경제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프랑스가 출산율 계속 낮아졌던 때 펼쳤던 정책 우리 정부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점점 출산율은 낮아지죠. 사실은 그거 처방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 경제난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을 바꾸면 돼요. 고환율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고환율 정책 때문에 수출도 줄었고 또 국내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자본까지 미국으로 이탈했잖아요.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부진하잖아요. 그 반대로 펼치면 돼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에서 균형 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 많이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수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민들은 훨씬 더 경제 생활이 풍요로울 거 아니에요. 경상수지 흑자를 키우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목표가 돼 있다니까요.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풍요롭게 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참 희한해요. 목표와 수단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는 전망이 어둡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으면 고급 주택 가서 살고 싶잖아요. 15평에 살면 20평, 30평대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주변에 살고 싶으면 강남이나 이렇게 살기 좋은 데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 그 진앙이잖아요, 거기가. 이런 쪽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10년 정도를 주기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다만 예전과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미국 대도시처럼 한쪽은 슬럼화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한쪽은 투기 열풍이 부는데 다른 쪽은 전혀 오히려 더 후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주택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거의 많이 없어졌잖아요. 옥탑방도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단독주택 하나에 2가구, 3가구 사는 일도 지금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었고, 과거에는 한 가족이 5명, 6명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1인 가족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주택 수요는 있어요. 다만 이제 주택 시장을 볼 때는 주택 시장의 장기 주기를 반드시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런 장기 주기를 감안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에서 큰 실패를 볼 수가 있어요. 소위 천정에서 매입해서 바닥에서 팔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장기 주기를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10년을 주기로 변동해 왔어요. 저축이 충분히 축적돼서 수요가 일어날 때까지는 한 5, 6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광기라 그래요. 이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패닉이 오는데 이게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우리가 이건 최근에 겪었잖아요. 2018, 2019, 2020년 이때는 투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주춤주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2022년도에 붕괴가 이루어졌었죠. 이제 2023년도에는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동성 부족 사태가 일어나니까 다시 이제 부동산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장기 주기는 세계적으로 일반적이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한 5, 6년 지나면 부동산 투기는 다시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바닥을 치잖아요. 건설 경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건설 경기가 국내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5, 6년 이상 지나야 할 거예요. 이런 주기를 모르면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식도 부동산 투자하고 거의 동조를 해요. 주식 투자 주기가 먼저 가는지 부동산 투자 주기가 먼저 가는지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길어야 반년 내 시차를 두고 동조화 경향을 보여요. 이런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동안 부동산 투자했다 큰 빚을 지고 이자 부담도 힘겹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국내 주식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때는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팔면 손해봤다는 것 때문에 보복 심리가 생겨서 그 돈 다른 데 다 허비해요. 그래서 차라리 부동산도 이자 부담을 할 수 있으면 견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견디시면 앞으로 한 5, 6년 후에는 다시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강이에요. 이거는 우리 한류 하나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역류시키고 있잖아요. 흐름을 역류시키려면 그냥 흐름 따르는 것보다 3배, 4배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역류시키고 있다고요.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의 역량은 그만큼 뛰어나요. 지금 다가오는 경제난, 이것도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틀림없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정부 경제정책이 계속 실패하더라도 그걸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이겨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호전되는 것도 3, 4년 후에는 기대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어야 또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믿어주시면 우리 경제가 3, 4년 후에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그동안 저축 열심히 하셔서 다시 또 많이 하시면 그 뒤 한 3, 4년 후에는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 기회가 크질 않아요. 근데 이런 데 오면 그런 기회가 줘서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여러분과 오늘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저로서는 참 영광스럽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